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동묘지 주차장 구석,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자는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돌아가 말을 할 수 없는 척, 팔다리가 마비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눈가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금방 물 사올게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꼬리를 감추며 사라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제 아버지가 묻힌 무덤가의 산채로 버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영자의 가슴 속에서 천불이 일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성북동의 2층 양옥집 안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영자의 곁에서 며느리 지은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분주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영자의 심장을 긁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산바람이 차다잖아요. 아버님 뵙고 바로 공항 가려면 서둘러야 해요. 비행기 시간 늦으면 위약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이 좋아 요양이지 사실상 해외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신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동대문에서 원단을 떼다 팔며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도록 일해 키운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 피땀 어린 돈으로 세운 회사 영자섬유의 사장 자리에 번듯하게 아들을 앉혀놓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싸늘한 눈칫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영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식들의 속내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입니다. 평소에도 유산은 언제 주시냐며 노래를 부르던 며느리와 우유부단하게 아내 치마폭에 쌓여 사는 아들을 보며 영자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사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혀가 굳은 척 몸이 마비된 척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1인실에서 다인실로 옮기자고 한 것도 며느리였고 집에서 똥오줌 받아내기 힘들다며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성화를 부린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기막힌 제안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이 있대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한국에서 어머님 저 상태로 소문나면 회사주가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모시는 게 효도라니까. 거기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이래. 며느리의 그럴듯한 핑계에 아들 성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 영자의 옆에는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며느리의 화장품 냄새와 아들의 담배 냄새가 섞여 영자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기 저 남대문 시장 영자가 젊은 날 지게꾼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리어카를 끌던 곳입니다. 저 건너편 빌딩 영자가 처음으로 번듯한 사무실을 냈던 곳입니다. 빗물에 젖은 차창 너머로
영자의 지난 65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 성훈이 백미러로 영자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눈치챘을까봐 겁이 나서일까요? 영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옆으로 힘없이 떨구며 입가에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질색하며 물티슈를 뽑아 영자의 입가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아유 어머님 차 시트 가죽인데 조심 좀 해주세요. 여보 휴게소 들러서 뭐 좀 사 먹고 가요. 나 아침도 못 먹어서 속 쓰려 죽겠어. 당신은 배 안 고파?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지만 결국 차를 휴게소로 돌렸습니다. 차가 멈추고 두 사람이 내리자 차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차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영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영자의 품속 헐렁한 환자복 안에는 낡은 누런색 복대 하나가 단단히 매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공사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찾던 그 복대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소매치기 당할까봐 전대를 차고 또 차며 지켜온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닌 더 무서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성훈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와 회사의 모든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인 인감도장이 든 대여 금고 열쇠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사장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 실질적인 지분 60%는 여전히 영자의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을까봐 혹은 며느리가 딴 마음을 먹고 재산을 빼돌릴까봐 만들어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설마 그 안전장치를 쓸 일이 정말로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핫바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영자에게 물 한 모금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먹고 출발해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비행기 시간 빠듯해. 아들은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영자의 남편 성훈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인사는 드려야죠. 그 말이 어찌나 효자처럼 들리던지 남들이 들으면 눈물이라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며칠 전 밤 안방 문 밖에서 들려오던 두 사람의 소름 끼치는 대화를 영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냥 산소 근처에 두고 오자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노인네 실종됐다고 신경이 났어. 치매 노인 가출 신고하면 그만이야. 나중에 찾게 되면 그때 가서 요양원 보내도 늦지 않아. 당장 우리끼리 하와이 가서 좀 쉬자고. 나 수발 드느라 손목 나간 거 안 보여. 당신 엄마 수발 들다가 나 골병 들면 책임질 거야. 설마 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금지옥엽 키운 내 새끼인데. 하지만 차가 도심을 벗어나 인적 드문 국도로 접어들수록 영자의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영자의 마음도 함께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올라간 차는 묘지 입구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주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맞지? CCTV 같은 거 없는지 잘 봐.
며느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퇴근했을 시간이야. 여기 구석이라 카메라도 없어. 아들은 우산을 펴들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훅 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영자를 휠체어에 태워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살짝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하고 와나 무서워 죽겠어.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들은 휠체어를 밀고 주차장 구석 커다란 소나무 아래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질척거렸고 휠체어 바퀴는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목마르시죠? 제가 가서 물 좀 사올게요. 지은이가 차에 물을 안 실었네요. 금방 다녀올게요. 정말이에요. 저기 자판기 있는 거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 안 뒷좌석 바닥에는 마시다 만 생수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영자의 무릎 위에 덮여있던 담요를 한번 여며주는 신용을 하더니 영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나 영자는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어미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너는 그런 페류나가 아니라고 제발 증명해 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빗속을 뚫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습니다.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자동차는 후진하여 쏜살같이 산길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자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버려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자식에게, 남편이 누워있는 이 차가운 땅 위에 늙고 병든 척하는 어미는 쓰레기 봉투처럼 버려졌습니다. 하늘도 그 마음을 아는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영자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비된 척하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가죽 팔걸이를 뚫고 들어갈 만큼 힘을 주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슬픔을 집어삼켰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가라. 내 아들 박성우는 오늘 여기서 죽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사는 거머리일 뿐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빗물에 옷이 흠뻑 젖어 뼛속까지 시려올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묘지 관리소의 순찰 차량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 사람이 있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우비를 입은 관리인이 황급히 뛰어와 영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추자 관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자가 남편 기일 때마다 찾아와 떡이며 과일을 챙겨 보내주었던 성운의 아버지 묘를 돌봐주는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까 차 들어오는 거 봤는데. 김씨, 나야. 박 회장 안 사람. 영자가 입을 떼자 김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졌다던 회장 사모님이 멀쩡하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내 전화기 좀 줘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씨가 건네준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강 이사입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영자의 오른팔이자 회사에서 유일하게 영자의 편인 강 이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영자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이사,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위치는 선영이야. 그리고 내 고문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 선영이라니요. 아니, 변호사는 갑자기 왜? 내일 아침 임시 주주총회 소집할 거야. 안건은. 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둠 속에 잠긴 남편의 묘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남편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자, 저놈들 당장 혼쭐을 내줘요. 영자는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대표이사 박성훈 해임. 그리고 유기치상죄 고발이야. 내일 아침에 뜨자마자 회사 정문 다 걸어 잠가. 전화를 끄는 영자의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거친 세파를 헤쳐온 여장부 영자섬유 창업주 김영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섰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아들과 며느리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춤을 추듯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하와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할까? 우리 마사지부터 받을까? 호텔 스파 예약해뒀어. 며느리 지은은 핸드폰으로 면세점 쇼핑 목록을 검색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성훈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옆에서 제잘거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애써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치매 걸리신 거잖아. 기억도 못하실 거야.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버지 곁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일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호랑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지금 막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릴 생각에 들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1등석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낄낄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영자의 처참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이 발 디딜 곳은 하와이의 따뜻한 해변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일 테니까요. 비에 젖은 복대 안에서 인감도장이 묵직하게 영자의 배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남편이 영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응원 같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내가 당신 목까지 해서 저놈들 버르장머리 확실하게 고쳐놓을 테니까. 빗줄기는 잦아들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복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닦아내며 김씨 아저씨의 부축을 받아 관리소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성훈과 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와이로 떠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꿈만 같아야 할 휴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도 초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모두 먹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법무팀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 큰일이 생겼으니 당장 귀국하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뭘 했어. 출발 전에 카드 한도 확인하라고 했잖아. 지은은 짜증을 내며 캐리어를 성훈의 정강이에 툭툭 부딪혔습니다. 성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전화를 켰지만 회사 임원들은 누구 하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성훈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빨리 회사부터 가보자고 별일 아닐 거야. 전산 오류겠지.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어제 내린 비가 거짓말인 것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보다는 혹시나 내 재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성북동 영자섬유 본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문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성훈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사장님 들어가십니다. 눈들이 없어. 지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 그리고 최지은 씨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뭐 박성훈 씨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사장이야. 당장 내 사원증 가져와. 성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존경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조소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쾌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 이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성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강 이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이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 자식들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 당장 해고해. 하지만 강 이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성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해고는 당신들이 당했습니다. 여기 임시 주주총회 의결서입니다. 대주주의 긴급 발의로 대표이사 박성훈의 해임안이 방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뭐 대주주라니 어머니 주식은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노인네가 무슨 수로. 성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이사가 턱짓으로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올라가시죠. 회장님이라니요. 이 회사의 회장은 성훈 자신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예회장 직함만 가진 뒷방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성훈과 지은은 얼떨결에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상석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던 어머니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은 온데간데 없고 짙은 감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영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앤장 출신의 고문 변호사와 일부에서 그녀를 구조했던 김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서슬퍼런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냐 왔느냐, 하와이 물이 좋더냐, 내 산소 자리는 마음에 들더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해십니다. 저희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지은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영자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기야, 그냥 산소 근처에 두고 오자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노인네 실종됐다고 신경이나 써. 어젯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눴던 패륜적인 대화가 회장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명은 판사 앞에서 하거라. 유기치상죄 존속 유기죄 그리고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경찰 조사는 피곤할 게다. 영자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성운의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성운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성운이 무릎으로 기어가 영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차갑게 발을 빼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박성우는 어제 그 비오는 공동묘지에서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피를 빨아먹고 산 기생충일 뿐이야. 너희들이 쓴 법인카드 내역, 아파트명의 차 리스 비용까지 전부 회수 조치했다. 지금 당장 입고 있는 그 옷 말고는 10원 한 장도 못 가져나간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래도 며느리고 아들인데 어떻게 빈털터리로 쫓아내세요, 네? 지은이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영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내 놈들 결혼할 때 내가 평생 모은 적금 깨서 해준 아파트 통장이다. 내가 굶어가며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모은 돈이야. 그런데 나를 산에다 갖다 버려.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영자의 호통 소리가 회장실 유리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이사 뭐하고 있어? 당장 이것들 끌어내. 네, 회장님. 강이사의 신호에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우는 울부짖으며 영자를 불렀고 지은은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두 사람의 비명소리는 복도로 멀어지며 점차 작아졌습니다. 마침내 회장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김씨 아저씨가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영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역 노숙자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 끝자락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씻지 못했는지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명품 양복은 흙투성이가 된 박성훈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이미 가진 것 없는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도망갔지만 친정에서도 문전박대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무료 급식으로 받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덩이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따뜻한 집밥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반면 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식 배당금 절반을 출연하여 독거노인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영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영자는 보육원 앞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창고에 넣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두 다리로 흙을 밟고 선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회장님, 새참 드시고 하세요. 김씨 아저씨가 시원한 막걸리와 부침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묘지 관리인이 아닌 재단 관리소장으로 영자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소장 나 회장님 소리 듣기 싫다니까 그냥 영자 씨라고 불러요. 에이, 그건 안 되죠. 그럼 누님이라고 부를까요? 두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과 사람 사는 냄새가 영자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돈이 효도를 대신할 수 없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얼굴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해요.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영자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